이름 박성진입니다. 네, 저는 SK의 신생 조직인데요. 써니라고 해서 SK 그룹의 교육기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퍼스널 애자일과 진북, 진성의 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애자일이 지금 왜 이렇게 난리인지, 그래서 도대체 애자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럼 난 뭘 해볼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진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조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1시간 내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토박이 대전 충청도 토박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주중에는 대전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청도 사람이 말이 느리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아마 보실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거니까요. 어렵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쭉쭉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요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요 사진이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우리나라 2019년 강원도에 이제 산불이 엄청 크게 났었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다음 해인 작년에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었었죠. 근데 생각보다 빨리 진화가 됐어요. 이게 거의 이틀, 그리고 작년에는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진화가 돼서 생각보다 이게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뉴스가 크게 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왜 이렇게 빨리 대응을 했나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 지휘 체계가 너무 이렇게 단계가 많다 해서 소방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독립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이제 지휘 체계가 되게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청이 이제 전국 상황을 직접 컨트롤하는 지휘작전실이라는 중앙통제 조직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소방관들이 지방 공무원이었었고 이제 각 지방에서 이제 진화 작업을 했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소방관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이렇게 편제가 되면서 이렇게 강원도에 불이 났다 그랬을 때 몇 단계 해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은 몇 시까지 다 집합해라 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찍힌 사진들이에요. 그 당시에 밤낮 할 거 없이, 그리고 뭐 여기 휴게소에서 밥 먹는 사진들, 이게 휴게소에 소방차 이렇게 모이는 사진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산불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진압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소방관 조직, 그러니까 그렇게 새롭게 이렇게 편제된 소방 조직은 애자일 조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애자일 조직일 것 같다 하면 손으로 뭐 동그라미, 뭐 애자일 조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같으면 X,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죠. 동그라미 X. 네. 네, 네. 동그라미가 조금 더 많네요. 자, 이 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요거에 대한 관점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다가 한번 같이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애자일은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애자일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를 푸는 수단으로서 애자일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 라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문제가 뭐가 유형이 바뀌었나? 이렇게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커너빈 프레임워크이라는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요게 써있기로는 시네핀 뭐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웨일즈 사람이 만든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웨일즈 사람이라서 이 웨일즈 발음으로는 커네빈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이 5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여기 가운데 회색 영역이 disorder 해가지고 질서가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제 그렇고 이제 하나씩 보면은 오른쪽 아래부터 볼게요. 오른쪽 아래는 obvious order 해가지고 원인과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감지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이건 어디에 해당된다 분류를 하고 빠르게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매뉴얼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이 이제 필요한 영역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의 영역은 이제 complicated order에서 복잡한 그런 질서라고 하는데,
이 복잡하다는 게 조금 분석하기가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여기 이 그림에서 선에서 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인과관계가 이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분석하는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으로 넘어오면 빨간 글씨로 unorder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unorder가 없는 단어예요. order의 반대말은 disorder에서 무질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질서는 아니고 비질서, 미질서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질서를 아직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질서가 회색 영역은 없는 것, 디스오더고 이쪽 왼쪽에 빨간 영역은 질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는 거를 언오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컴플렉스는 이제 그나마 뭔가 현상들은 보이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를 때 이제 이럴 때는 가설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하고 또 조정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구조사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감이 없는 이제 chaotic 언오더 같은 경우는 이때는 이제 시행착오밖에 없어요.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문제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많이 흐릅니다. 우리 우리 잘 대응한 그 코비드 도 이제 코로나19 대응도 이제 좀 나눠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대응을 보면은 아예 백신을 잘 개발을 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게 있고 이제 뭐 걸리더라도 그게 확산을 예방하는 거.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 그 남색 부분을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뭐 선별 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환자와 비환자를 이렇게 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IT 기술을 활용해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확진자의 어떤 동선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초기에 공적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고강도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이런 예방들을 굉장히 잘했고 확진자 선별도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그 키트들이 굉장히 검사 정확도가 높고 그리고 빠르게 이게 생산을 했죠. 그런데 이제 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제는 여전히 좀 저희 언노더 영역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가운데 있던 남색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이게 이쪽 파란색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서 실제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 매뉴얼을 전 세계에 배포를 해서 굉장히 그 한국이 방역을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문제들은 사실은 이렇게 디스오더 처음에는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멘붕 수준에 있다가 언오더 영역을 거쳐서 오더 영역으로 이렇게 문제가 흐릅니다.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뭐 딱 하나로 그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쪼개 본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백신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쪽 언오더의 영역에 백신과 치료제들은 이제 왼쪽 영역에 문제로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확진자 감염 확산 방지라든지 아니면 그 확진자들을 검진해내는 기술들은 좀 매뉴얼화돼서 빠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 개로 퉁쳐서 나눌게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을 언오더 영역,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오더의 영역, 이렇게 나눠봤을 때 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더의 영역은 빨리 분석해서 빨리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피드가 관건이고요. 이제 왼쪽 영역은 사실은 질서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수정하는 실험적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질러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에자일, 어질러티 이게 이제 민첩하다는 뜻인데 민첩한 거랑 스피디한 거랑 이 속도감 있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했을 때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에자일과 스피드는 다른 개념으로 조금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육상 경기는 그 복잡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레인을 얼마나 빨리 달리면 되는가의 그런 영역이어서 좀 스피디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반면에 축구 같은 경우는 수비수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굉장히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떻게 내가 빠르게 그 센싱을 하고 그거에 그 어댑팅을 하느냐 대응을 하느냐, 리스판싱을 하느냐가 이제 민첩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피디와 에자일은 다르다. 요거 개념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애자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가 그간에는 이 좀 3차 산업 중심에서는 이제 우리가 분석해 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논리적 분석과 그리고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바뀌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수능 볼 때도 그 이번에 입시 문제 유형이 바뀌었대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바뀌면 그 학원의 그 입시 전략도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입시 전략이 바뀌었다, 이 방법이 바뀌었다, 애자일이 중요하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바뀌고 있구나,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구나가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뻔한 마케팅에서는 사실 뻔한 그런 예제이긴 한데 이제 기저귀하고 그 맥주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는 이종 산업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센서들이 굉장히 IoT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떨구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아날로그 데이터가 아니라 그 기존에는 사실은 이게 과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제로 들었던 이유가 그냥 그 큰 마트에서 기저귀 판매량하고 맥주 판매량 이거 단순히 이걸 비교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기저귀를 뭐 사는 사람의 어떤 동선 그리고 뭐 비전 센서를 가지고 그걸 사는 사람의 어떤 얼굴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몇 대 20대인지 30대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쌓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그냥 블랙박스에 넣습니다. AI 이 블랙박스에 이제 집어넣으면 땡땡땡 요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별을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많이 하신 분들은 별 떴다.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종 산업 간에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던 게 데이터로 떨구면서 데이터를 그냥 블랙박스에다가 다 집어넣다 보니까 서로 상관없던 그런 산업 간에 그런 어떤 상관관계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 AI가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AI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우리 사람들의 역량으로 여기 3차 산업에서 논리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4차 산업으로 가면서 직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더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직관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직관이란 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뉴스들 많이 나와요. 살찐 사람들이 오래 산다. 저 그래서 살 못 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살찐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산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요게 이제 그 빅데이터, AI의 이런 어떤 그 함정일 수도 있는데요. 자, 체중하고 수명하고 넣어봤더니 이걸 그 블랙박스에서 땡땡땡 하고서 체중이 많을수록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어떤 관계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뉴스에다가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집하지 못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민감하지 않은 성향, 이제 뭐 저의 가설이기도 한데 어떤 뭐 사실 뭐 크게 주변에 어떤 그런 변화나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거에 민감하지 않은 성향이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너 왜 살쪘어 이랬을 때도 그거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명도 이제 뭐 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인은 사실은 민감하지 않은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데이터에서 수집이 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체중하고 수명만 데이터로 들어갔을 때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민감한 성향을 가진 사람만 모아놓고 이걸 통제를 하고 이제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많이 먹는 사람과 이제 그런 걸로 풀지 않고 운동으로 푸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로 살찐 사람이 오래 살까를 또 보면 이게 다르게 결과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AI하고 빅데이터가 굉장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지만 그런데 여전히 빠져있는 데이터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왜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단순히 그 상관관계만을 가지고
요기에 다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왜 그럴까? 요게 뭐가 데이터가 빠진 건 없지 않을까? 이런 역량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요 예보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비행기가 이제 돌아온 비행기들의 총알 맞은 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날개 쪽, 꼬리 날개하고 이제 날개 쪽에 이렇게 총알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당연히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딱 보고서 이게 총알 맞은 부분,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날개 쪽하고 꼬리 쪽을 집중해서 포격을 하네라고 해서 그쪽을 이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연구원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총알 맞지 않은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 지금 총알 맞지 않은 부분으로 표시되는 그 엔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총알을 맞아서 오히려 추락을 해서 못 돌아왔을 확률이 크다. 요게 지금 돌아온 비행기들은 꼬리 날개하고 뭐 큰 그 날개 쪽에 맞은 것들은 사실은 그게 크게 타격이 안 입었으니까 이렇게 돌아온 거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편향된 그런 생존자의 편향된 그런 데이터 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생존자 편향의 오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왜 그렇지? 여기 빠진 것은 뭐가 없을까라고 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이 실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이제 뽑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까 그림에서는 직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종산업 간의 데이터들을 막 연결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있어요라고 하면서 막 쏟아내다 보니까 이거 못 보던 문제인데 라고 하면서 왼쪽 영역으로 많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러한 그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문제의 중심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이종산업 간의 데이터 연결해서 이런 문제들을 막 제시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분석 역량과 함께 이거를 가설로서 설정을 하고 이걸 실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변형하고 하는 이런 어떤 어질러티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애자일이라는 단어로 해서 이쪽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건 문제의 흐름이 왼쪽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될수록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영역 다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애자일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 유형이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복잡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그쪽으로 이제 중심을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냈던 문제, 이 소방청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애자일 조직일까요? 아니면 스피디한 조직일까요? 이번에 다시 한번 OX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애자일 조직인 것 같다면 O, 아니다 요거는 스피디한 조직이다 라고 하면 X 한번 표시를 해보시죠. 손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애자일 조직이라기보다는 스피디한 조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막 그 언노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끄고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뉴얼화가 돼 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의사결정하고 대응할 거냐, 이제 스피디한 문제, 스피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직은 애자일이란 조직보다는 이제 스피디한 조직에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애자일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솔루션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애자일은 이제 계속 감지하고 센싱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양상이 오더의 영역에서 언오더의 영역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오더드의 영역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만 애자일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애자일은 단순히 빨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오더의 영역을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감지를 빨리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서 빨리빨리 바꾸는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그래서 왜 요즘 기업들이 그렇게 애자일 하는지 이제 대충 이제 아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도대체 그러면은 애자일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마다 그 애자일을 경험한 게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애자일은 조금 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추상적으로 애자일은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스크럼이니 칸반이니 이런 그 특정 방법론을 가지고 요게 애자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분들은 뭐 디자인 띵킹이나 린 스타터 또는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뭐 그로스 해킹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이러한 방법론들을 가지고 요게 애자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스포티파이에서는 이제 조직을 사실은 옛날에 있던 매트릭스 조직을 약간 이제 섞어서 단어를 조금 달리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크로스 펑셔널한 매트릭스 조직 형태를 애자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금융권에 이제 조금 많이 퍼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몇 개월 전에 뭐 좀 한참 유행했던 OKR, 요것도 이제 3개월 단위로 이제 전략과 목표를 이제 바꾸기 때문에 요게 애자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누구는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요게 애자일이다, 누구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요게 애자일이다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애자일 이런 게 애자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방법론들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애자일 선언이 2001년에 있었고 그 전부터 스크럼이니 뭐 엑스피니 이제 이런 방법론들이 실제 나왔었고, 좀 정리 좀 해보자라고 해서 애자일 선언이 2001년에 있었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애자일 방법론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이때 2001년에 선언한 것들은 그 어떤 가치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셋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있는데, 결국에는 그 예전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방식이 딱 그 뭐 2년 중에서 한 절반을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절반을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뭐 이런 방식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짧게 짧게 하면서 요게 맞아, 네가 원하는 게 맞아 하면서 그거를 그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면서 민첩하게 그 방식을 바꿔가면서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사람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 완벽한 계획서보다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빠르게 자주 보여줌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변화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제 마인드셋을 이제 정립을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아치형 그 돌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맨 밑에 파란색 돌, 이제 요 돌을 이제 영어로는 코너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주춧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아치를 이제 쌓다 보면 요게 이제 가운데 이제 이 돌이 힘을 받아서 위로 밀려요. 이렇게 이게 힘을 양쪽에서 받고 이제 위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요거. 그래서 이제 아래로 꾹꾹 이렇게 쐐기를 이제 박는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키가 되는 스톤이다 해서 키스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쐐기를 박는다 해서 쐐기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표가 안 이제 맞는데. 네, 상표가 안 맞는데. 장표가 안 나오나요? 상표가 다음 거로 안 넘어갔어요. 네네네네. 주춧돌이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어떤 거가 보이실까요? 애자일 조직의 이미지는 그 화면이 멈춰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여기 이제 아치에서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코너스톤 주춧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밀려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돌이 이제 키스톤, 이제 쐐기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힘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튕겨져 올라오려고 하는데, 요거가 못 튕겨오게 위에서 꾹 누르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맨 위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모자 돌,
캡이라고 해서 이제 캡, 모자돌, 캡스톤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머리에 쓰는 갓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한글말이 더 좋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아까 말한 애자일의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애자일 어떤 가치와 원칙 이런 마인드셋이 이 주춧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어떤 중심이 되는 방법론들이 이 뭐 XP나 뭐 스크럼, kanban 이제 뭐 이런 또는 뭐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이게 이제 뭐 애자일 방법론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큰 방법론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 구현하는 어떤 그런 실천 법들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쪼갰을 때 이제 단위 어떤 그 실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위에서 이제 눌러주는 어떤 그 이러한 방법론들을 이제 서포팅하는 실천 방법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게 많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그러면 애자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조금 일반화시켜 볼게요. 그리고 이게 그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으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 초점이 맞춰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일반적인 학문적 개념으로 이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 그 동적 역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르는 동적 역량, 뭐 줄여가지고 DC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이 정의를 읽어보면 애자일의 정의는 애자일 얼라이언스에서 변화를 만들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며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환경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 애자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적 역량의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티스 뭐 소크라테스의 테스 형은 아니고 이제 티스 형님이신데 티스 형님께서 내리시는 정의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외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구축하고 재구성하는 조직의 역량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티스라는 학자는 이 동적 역량을 전사적인 어떤 회사의 전략적 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애자일은 사실은 큰 어떤 개념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법론들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또 바꾸고 실행해보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쌓인 방법론들이어서 거꾸로 이제 위에서부터 개념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학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그 교집합점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동적 역량 티스께서 이제 내리신 그런 어떤 분석한 방법을 보면은 이제 절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세 단계로 보통 나누고 있는데요. 변화를 어떻게 감지할 것이냐의 센싱 역량, 그리고 이제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기회를 포착할 것이냐의 어떤 시징,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의 조직에 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의 트랜스포밍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이렇게 그 동적 역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한번 제가 그 노란색 X축으로 Sensing, Seizing, Transforming 그래서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며 그리고 어떻게 변화에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이제 그 세로축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뭐 스크럼 XP 그리고 이제 뭐 애자일 방법론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디자인 띵킹, 린 스타트업 그리고 요거에 이제 세부적인 그런 어떤 프랙티스들을 여기다 다 쪼개가지고 요거는 스프린트 리뷰는 센싱에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제 좀 요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렇게 나눠본 다음에 이게 묶은 것들의 특징이 뭐지? 라는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기존의 애자일 방법론의 그 센싱에 해당되는 액티비티의 특징들을 보니까 고객이 어떤 가치를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려고 한다. 고객한테 물어본다라는 특징이 조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물어봤을 때 어떻게 계획을 포착을 하느냐. 과거에는 이제 뛰어난 리더 한 명이 딱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구성원들한테 그 롤 앤 리스폰시빌리티 R&R을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애자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뭐 뛰어난 리더 한 명이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전체 구성원이 이 메타인지를 나눠 갔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 메타인지를 뛰어난 팀장 혼자 이제 가지고 있었었는데 거의 팀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팀 구성원들이 이 메타인지를 공유를 합니다. 쉐어드 메타 커그니션을 갖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야,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자기 조직화를 합니다. 팀장이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팀 구성원들이 아, 요거는 좀 누가 맡아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조직화를 하면서 기회를 포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해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고객한테 물어보고 요거는 맞는 것 같네, 요건 아닌 것 같네 하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요. 그래서 이 반복적 점진적이라고 해서 이터레이션, 반복적이고 그리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서 인크리멘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애자일의 가치와 그 프랙티스들을 제가 이제 그 동적 역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센싱을 한다. 그리고 기회를 잡을 때는 팀 리더 혼자가 아니라 이 메타인지를 팀원 모두가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팀원들이 어떻게 일을 나눌지 자기 조직화를 스스로 한다. 그리고 팀 리더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 환경을 조성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반복적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계속 고객 가치를 탐색한다.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자일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요 세 가지만큼은 조금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별표를 쳐놨습니다.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메타인지를 팀원 전체가 공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 그리고 반복적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간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애자일 조직이 뭐냐, 그리고 가짜 애자일 조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 기준은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세 가지가 구현이 되는 조직이 있어요. 실제 애자일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엑스피니, 칸바니니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팀이 있는데 그런 팀은 제가 봤을 때 저기는 애자일 조직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애자일 뭐 엑스피니, 칸바니니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뭐 도입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팀은 저기는 껍데기만 애자일을 도입한 팀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자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가치와 원칙, 이 세 가지 가치와 원칙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도구와 기법을 찾아 나가고 자신만의 어떤 그 방법을 구조화 하나 해나가고 계속 이렇게 개선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자일의 예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뭐 참고는 되겠지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각각의 조직에 맞는 애자일의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애자일의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예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애자일의 궁극적인 그 가치와 모습 이러한 것들이 뭘까? 추구하는 모습이 뭘까? 고객 중심으로 검증을 한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 그 문제가 그 오른쪽 그 오더의 영역에서 언오더의 영역으로 갔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풀려는 문제가 실제로 이게 고객한테 가치를 주는지 안 주는지 그 끝단에서 그 계속 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센싱을 하고 그다음에 그 메타인지를 팀장 혼자가 아닌 팀원 모두가 공유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반복적 점진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개선을 해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애자일의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가치이고요. 그리고 애자일을 실천한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을까를 자신만의 방법을 이렇게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뭐 여기 분명히 이제 뭐 관리자분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해서 야, 애자일 도입해봐. 뭐 칸반 있다더라. 칸반 한번 우리 다 도입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애자일 자체를 애자일 방식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산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스널 칸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애자일 방법론은 팀이나 조직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개인 차원의 애자일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된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 차원의 애자일, 퍼스널 애자일이 말이 돼? 애자일이란 게 팀이 어떻게 애자일하게 움직이게 할까? 너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뭐 자기 조직화를 한다며 그 메타 커그니션을 쉐어한다며 그럼 팀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개인 차원에서 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에서도 분명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애자일 역량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퍼스널 애자일이 말이 안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것들을 정리하고 정의하고 실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개인이 애자일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팀과 조직이 애자일하게 움직인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 좀 안 됩니다. 저희 피터 생계의 학습하는 조직 8장에 보면 그 개인적 숙련 챕터거든요. 거기 이제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학습을 해야 된다. 물론 개인이 학습을 다 한다고 해서 학습하는 조직이 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적어도 학습하는 개인이 0명이라면 학습하는 조직은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애자일 하다고 해서 팀도 애자일 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개인이 애자일 하고 나서 또 팀이 애자일한 것들은 분명히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적어도 개인이 애자일 하지 않으면 팀이 애자일 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차원에서 애자일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저만의 어떤 개똥 철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론들과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이젠전이라는 그 일본 책인데요. 여기서도 개인, 이 칸반을 개인 차원에서 도입해서 먼저 해보고 이것을 팀과 조직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칸반의 성숙도 모델, 그 칸반 머처러티 모델에서 칸반이 어떻게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느냐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컨그런트 애자일의 조승빈 그 칸반 코치님이 이제 그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요거 이렇게 보면 그 이쪽 그 맨 위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칸반에서 실천할 때 해야 될 그런 원칙들이 이제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실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또 해야 될 그 차원들이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성숙도 모델인데요. 이제 맨 위에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퍼스널 칸반, 개인이 각자의 업무를 먼저 시각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개인의 업무를 이 티켓이란 게 이제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업무 항목들을 시각화하는 것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해서 점점 이제 개인에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애자일을 실천해보고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것이 뭐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실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차원에서 그러면은 애자일을 키워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가치와 원칙부터 조금 튜닝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센싱을 한다. 요거는 뭐 개인 차원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팀 차원에서 메타인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팀 레벨에서의 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차원에서 조금 바꾼다면은 일을 할 때 숲을 조금 바라보는 메타인지 관점에서의 훈련들을 조금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높여서 할지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포인트를 조금 단어를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트랜스포밍도 뭐 이렇게 반복적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기를 두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 이것도 뭐 개인 차원에서는 크게 뭐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만 시징 부분만 약간 개인 차원으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가치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어떠한 방법들을 실천을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구현될 수 있을지를 개인별로 이제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제 칸반, 아까도 먼저 이제 칸반이라고 이제 퍼스널 칸반이라고 언급을 드렸지만 칸반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이제 칸반이 사실은 그 오노 다이치가 이제 그 토요타 생산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때 그 간반이란 것을 이제 사용을 그때 하면서 요 간반의 이제 영어 발음이 이제 칸반 뭐 이렇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이제 간판이 되겠죠. 이제 비주얼 보드가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사실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산업공학을 하셨던 분들은 그거 옛날에 50년대에 나왔던 생산 시스템 방식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에 기원을 두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린 개념과 그리고 이제 제약 이론의 어떤 DBR 개념 이런 것들을 뭐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추가돼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그 예전 토요타 생산 시스템만 생각하시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칸반에서 그 지켜야 될 원칙은 크게 6가지 이렇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퍼스널 칸반은 요 2개부터 시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2번은 일단은 빼놓고 1번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2번은 천천히 해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은 조금 여유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칸반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칸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주얼화하라, 시각화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업무 혁신들을 대대적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편 사실 에자일 방법론으로 우리나라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은 스크럼이에요. 근데 스크럼만 해도 도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업무 방식들을 바꿔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방식들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칸반은 그냥 시각화하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병행해서 쉽게 시행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비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로 확장하기가 쉽고요. 나아가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 다 알아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자일 연습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다른 것들은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그 내가 뭐를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이제 까먹고 그 방법론만 따라하기 쉬운데 칸반은 시각화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내가 생각하면서 그걸 결정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애자일 연습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플한 게 굉장히 파워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칸반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시각화하는 거는 이제 2가지가 있어요. 맨 먼저 하는 거는 업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요 흐름을 먼저 이렇게 그 흐름, 가치 흐름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는 대기, 진행 중, 완료,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 완료된 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요걸 조금 더 복잡하게 4단계, 5단계 더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눈 다음에 흐름을 먼저 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칸반 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붙이죠. 이제 할 일을 이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흐름을 먼저 만들고 일을 하는데 여기다가 소리가 울리네요.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계속 진행할게요. 제 목소리가 하울링이 돼서 저한테 들려오는데 크게 이상 없으신 것 같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이터레이션 아까 잠깐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의 타임 박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옆에 대나무 사진처럼 보면은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 마디를 이제 이터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타임 박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고도 부릅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타임 박스,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이렇게 두는데요. 이제 요걸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는 막 일에 또 칸반보드 만들어놔도 일에 치이기 쉬운데 이렇게 마디를 두면 마디에 멈춰서서 쉼을 가지면서 메타인지를 이렇게 갖는 거예요. 제 한 발짝 물러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뭐를 또 수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 보통 이제 퍼스널 칸반을 시작을 하면 이 주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조금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갖는 걸로 시작을 해서 이걸 그다음부터 이제 뭐 늘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은 주 단위로 한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여기다 놓고 요 일 하나하나의 단위는 2시간에서 3시간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좀 작게 쪼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덩어리가 너무 크면 이게 잘 안 나가요. 진척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요거를 조금 이렇게 2-3시간 덩어리로 나눠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은 여기 우리 그 불 뗄 때도 이제 미리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뒷뜰에 이렇게 놓는데요. 요거를 이제 뒷뜰에 놓은 통나무들, 이제 로그가 통나무란 뜻이 있고요. 이제 뒤에 백야드에 있는 통나무 로그라고 해서 이제 백로그라고 하는데 이제 이 땔감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백로그. 그래서 이제 그 애자일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해야 할 일 전체 목록을 이제 백로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 놓고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제로 날로 뗄 때는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이제 갖고 오죠. 그러니까는 뭐 지금 나무 자른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나무가 마르지 않은 것들 갖다 놓으면 막 끄름 생기고 불도 잘 안 붙고 그러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좀 마른 나무 그리고 이제 초반에 불을 붙이기 쉬운 얇은 나무부터 해서 이제 좀 불 붙고 나서 좀 이제 뭐 크게 할 그런 큰 나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당장 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아 옵니다. 요게 인제 그 이터레이션 플래닝, 스프린트 플래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선해야 할 그런 일들을 그 아까 여기 대기 칸, 해야 할 일 칸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먼저 놓는 거죠. 요게 인제 스프린트 플래닝입니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요 백로그들이 그렇게 촘촘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잡고 그중에서 이제 당장 이번 주에 할 일들을 조금 촘촘하게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제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이시고요. 근데 요것만 하면 이제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조금 더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은 그 여기 스테이트 오브 애자일이라고 해서 그 매년 뭐 이렇게 한 번씩 한두 번씩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애자일 프랙티스 이렇게 잘게 조갠 실천 방법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실제 칸반보드는 한 6번째 요 정도에 위치하고 요거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그걸 인제 순차적으로 뽑아서 보면은 매일 아침에 하는 그 데일리 미팅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오늘은 뭘 해야지 해서 물론 이제 이번 주에 할 일 계획도 세우지만 매일매일 오늘은 뭘 해야 되겠다. 이 순서가 매일매일 바뀌기도 하니까 요걸 가장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일이 뭐 일주일이 좋고 뭐 한 달이어도 좋고 이제 전체 회고를 합니다. 이제 이 회고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틀 건 없는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타인지적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터레이션 또는 스프린트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타임박스 이렇게 그 타임박스의 플래닝 그러니까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뭘 할 것인지 이 플래닝 회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일주일이 끝났을 때 한 금요일쯤에 아 일주일 동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다 잘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 이렇게 요런 이 4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실천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칸반보드와 함께 요 4 가지 실천법을 같이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타임테이블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아 오늘 뭐 해야지?'라고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라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일주일 요렇게 일주일이 끝난 금요일이 되면 '아 이번 주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라고 해서 리뷰를 합니다. 그 성과 리뷰에 내가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얼만큼 잘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성과 리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해야 될 플래닝을 요때 합니다. 요때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가 있을 수가 있고 요때 계획하진 않았지만 갑자기 하게 될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도 같고 그래서 인제 다음 주에 할 일을 요때 세우죠. 사실 요거를 뭐 같이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요걸 쪼개서 뭐 월요일 날 해도 좋고요. 근데 인제 월요일 날은 보통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사실 마음도 들뜨잖아요. 금요일 이제 오후 정도 되면은 이제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하니까 이렇게 리뷰하시면서 다음 주 계획 금요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소프트 랜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회고 회의, 메타인지 측면에서 회고 회의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여기 표시해 놨는데 사실은 요거보다 좀 더 길게 뭐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요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은 조금 벅차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대충 이게 어떻게 어떤 주기로 실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퍼스널 칸반은 사실은 뭐 이렇게 일을 잘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웰 리빙하고 웰빙 할 것인가를 위한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 회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고를 가지고 이 백로그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막 무조건 쌓아놓고 이 중에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쌓아놨지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거 다 버리고 다시. 이거 보니까 이 나무들은 뭐 보여가지고 막 따오긴 했지만 요거는 뭐 환경에 어떤 좀 요거는 다시 키우려면 막 100년씩 걸리는 나무야. 그래서 이런 나무는 앞으로는 키우지 말자라고 하던가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가치, 목적 이런 것들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는 이런 그 회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고를 할 때는 이렇게 정신 모형을 보고 이 정신 모형을 튜닝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정신 모형 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지향해야 되는 정신 모형 2 미래의 모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튜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자일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신 모형 툴을 이렇게 완벽하게 가지고 명확하게 가지고 이렇게 또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의 정신 모형 투 저의 어떤 사명 목적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크게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목적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계획들을 착착착 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세운 다음에 요걸 실행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정신 뭐 희미하지만 아 이럴 것 같아라는 어떤 가설하에 일단 뭐 구체적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세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덩어리져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명확화가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이렇게 시프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그게 없었지만 실천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렇게 구체화되기도 하고 반대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의 어떤 애자일 플래닝과 해고를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교수님 그 윤정우 교수님 진성 리더십 그 책에 나온 것들 다시 인용을 해서 보면 이제 사명이 뚜렷하지 않을 때 특히 이제 애자일 방법론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사명을 이제 추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희미하게 아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크게 이제 가치 핵심 가치들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제 아직 뭐 구체화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사명이 이제 아직은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또 희미하게 비전을 이제 세우죠. 그게 뭐 좀 삐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애자일 방식으로 그 실천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가치 라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걸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겠죠. 이제 나의 가치 안쪽에서 다시 이게 딱 해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들어가죠.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서 아까 말한 그 회고 시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이런 게 잘 가고 있는지 또는 이 가치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좀 선명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사명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할 필요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실천을 해봐요. 어떤 때는 이게 앞으로 진전하지 않고 그 자리인데 또 이렇게 뭐 가기도 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사명이 선명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다 가치 라인을 조금 더 또 선명하게 하고 거기에 또 비전을 세우고 거기서 또 실천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꾸로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하면 나아갈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물러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실천하고 또 나아가고 이렇게 튜닝해 가면서 이것들을 이제 사명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명이나 목적 이런 것들이 선명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딱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 나의 어떤 삶의 조각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그냥 퍼트려 놓는 거로만 두지 않고 요걸 애자일 방식으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꿰 나가면서 진복을 보다 선명하게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복과 진성 그리고 이 애자일을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은 언제 하느냐? 애자일을 하면서 회고 시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백로그로 두고 있는 것들이 이 사명으로 잘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가치도 다시 이렇게 선명하게 세우고 비전도 세우고 이제 이러한 시간들을 그 회고 시간에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백로그들을 조금씩 그 미션을 선명하게 하면서 뭐 마인드맵 같은 툴로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애자일, 퍼스널 애자일은 이제 나를 이제 세우고 이를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데, 그것들은 이제 그 어떤 정신 모형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모습이기도 하죠. 이런 진복, 진성과 이제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애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신 모형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1시간 지금 딱 됐는데요. 자, 오늘 살핀 것은 왜 도대체 사람들이 애잘 요즘 하는지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애잘이 뭐냐를 이제 살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러면 애잘을 한다고 했을 때 뭐부터 하면 좋냐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다. 문제를 푸는 데는 여전히 분석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필요하지만 요즘 경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대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져야 되고 이 경험적인 접근을 하는 애자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자일이란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그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을 제가 그 다이나믹 케이퍼빌리티라는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죠. 그래서 3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고객 가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센싱을 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진리야가 아니라 고객한테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팀장 혼자가 그 메타인지를 이렇게 보유하면서 R&R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팀원들 모두가 메타인지를 공유한 상태에서 그걸 기반으로 자기 조직화를 한다. 그리고 3번째로는 이 타임박싱, 이 이터레이션을 둬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라는 게 애자일의 그 핵심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본다고 하면은 퍼스널 칸반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면 좋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요걸 가지고 하면 분야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업무를 시각화한다. 칸반보드와 해야 할 일,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하는데 요걸 주 단위로 쪼개서 하고 업무는 2시간에서 3시간을 넘지 않게 이렇게 쪼개서 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프랙티스들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그 매일매일 아침에 그날 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한 이터레이션 또는 스프린트, 타임박스, 여기서는 뭐 일주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주일을 리뷰하고 그리고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한 달이 됐건 분기가 됐건 반기가 됐건 이렇게 정기적인 회고를 가지면서 진북, 정신 모델 1, 2 이러한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의 삶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지 않으면 요거 역시 여기 앞에 4번까지만 하면 역시 그냥 도구에 빠져서 그냥 할 일을 단지 그냥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수준에 머무는 그런 수준에 머문다. 이제 칸반의 궁극적인 그런 모습은 그 웰빙, 웰리빙하기지 웰워킹하기, 일 잘하기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회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진복이 특히 이제 목적, 사명 이런 것들이 이게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애자일 방식을 통해서 그런 가치와 비전, 이런 사명들을 회고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이 디아스포라적으로 퍼져 있는 나의 삶의 조각들을 조금씩 꿰어가는 그런 진북의 여정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자일을 더 이렇게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는 책에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책 내용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책에서 특히나 부록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그 개인의 어떤 그 퍼스널 kanban 그 kanban 프레임을 변형하는 것들이 여기에 예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한번 꼭 요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은 조금 뭐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여러분들의 진성, 진북 그리고 에자일의 여정을 응원드리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을 이제 세워서 궁극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활사개공을 응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저한테 뭐 페이스북이나 페이스북에 대박성진 이렇게 찾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보이는 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